앞서 정치부 최경재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특혜 수주 의혹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정치마스터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월요일 오전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관련된 언급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오후에 박덕흠 의원의 기자회견 해명을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기자회견이 충분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해명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해 충돌에 관련된 국회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난 기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바로잡지 못했던 책임들도 일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당이 대응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마 내일 오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또 열리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중점적으로 김 얘기하지 의원님 개인적으로 않겠습니다. 생각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 등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이 도덕적 기준 잣대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언급하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상으로 했던 똑같은 잣대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들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등 여러 가지 수위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충돌에 관해서는 뭐 당의 어떤 입장은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네. 김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해 충돌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박 의원님 같은 경우에? 관련된 회사에 대한 내용들만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었던 사실들이 적합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돼서 고발 등이 이어진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절차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국회 입장에서는 사법적인 절차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사법적 처리의 과정까지 있게 되는 검찰로부터 기소된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박덕흠 의원에 대한 공세를 취하는 그 기준 이상으로 그걸 넘어서 윤미향 의원 등 내부에 대한 문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당과 야당 서로 자신에게 관대하고 상대당에만 엄격한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국회에 있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여당과 야당 서로 가리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준엄한 평가들을 함께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사실은 이제 야당이 지금 야당 내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뭐 저희 당 의원님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저희 당 내에서 있었던 의혹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결부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국민의힘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박덕흠 의원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각 당이 좀 빠르게 결단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지금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당의 정치 공세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몇천억 원의 수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 의혹이 존재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국민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신속하게 좀 파악하고 빠르게 절차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의원께서 자당의 어떤 입장 자체는 지금 논의 중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국민 눈높이에서 분명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똑같은 입장에서 박 의원은 남의 당이고 그 여당에 있는 문제되는 의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김홍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명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윤리감찰단 1호 사건으로도 수사를 하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제 본인의 의사도 있었지만 당원권 정지와 당직 박탈을 통해서 좀 당과 분리시키는 일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인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더 가동시킨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불신한다라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부적절한 판단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추가적인 조사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윤미향 의원이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CCBB를 계속해서 가리게 될 텐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그 최종심을 통해서 판단하게 될 예정입니다. 의원직은 결국 유지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명백하게 말씀드릴 예. 거는 당이 개인의 의원직 박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예. 사실 그 권한이 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그럴 권한은 없고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는 사실 제명입니다. 개인에게 탈당 의사를 확인한 부분도 있었으나 개인의 선택이 좀 컸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최대한 강한 결단을 내린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 차원에서는 최대한 강하게 했다 그러시는데 네. 아직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진전 어떤 속도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야당의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조치를 한 게 없습니다. 여당은 할 만큼 했다 그러는데 그 할 만큼 했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더 어떤 조치가 이런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듭 윤미향 의원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처럼 최종심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당의 박덕흠 의원에 관련해서 아직 검찰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지켜보고 당이 판단하겠다라고 주장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어떤 얘기를 내겠습니까? 뭐 하나하나 가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게 결이 다른 이야기를 결부를 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일단 박덕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논란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 그리고 이 논란이 아무리 의혹 제기 수준에서 멈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일단 직접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그리고 몇 년간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윤미향 의원 건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윤미향 검찰에 의원 건에 기소된 대해서는 사건인데 검찰에 기소가 됐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거나 혹은 그것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한 적 하지만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그렇기 어떠한 때문에 조치가 없는 저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조치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당원권 정지를 했고 당직 박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 검찰의 기소가 됐고 그 결과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고요. 그 사실 자체를 엄중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자당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춘풍추상이라는 액자를 선물한 바가 있습니다. 남을 바라볼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나의 잘못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중하게 대하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단 한 번도 우리 당의 박덕흠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건 집권 여당의 정치 공세다. 추미애 장관 의혹에 대한 물타기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안 하신 거고 당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입장을 얘기 드리면서 위원님의 입장을 물어본 겁니다. 않습니까? 제 입장을 얘기하면서 우리 둘 간의 토론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아니 당의 소속이신데 당의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개별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박덕흠 의원의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같은 지도부인 성일종 비대위원도 나서서 본인 스스로가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구성원들 간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의견들이 조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한 결단과 조치를 촉구하는 일들이 윤미향 이어질 의원에 대해서 겁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김홍걸 의원의 버금가는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과거에 춘풍추상에 관한 액자 얘기를 끄집어냈던 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가 우리 편에는 관대하고 남의 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지적을 하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치 않다.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금 국회에서 말씀하신 얘기를 잠시만요. 잠시만요. 거기는 듣고 다시. 국회에는 유일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국회 공식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에 달하게 되는 거대 여당이고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도 함께 동조하기 시작한다면 국회 내에 잘못된 도덕적 기준들을 어기게 됐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직 제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의원직에 대한 제명까지도 국회 윤리특위를 가동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진행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대답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국회 윤리특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국회 윤리특위에서 어떻게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좀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동의하고요. 자꾸 춘풍추상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자당의 문제를 돌아봐라라는 취지로 사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입장은 저도 동일합니다.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도 자꾸 이제 여당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사실 말씀하셨지만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고 하셨지 아직 취하지 않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굉장히 좀 느린 대응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니까 느린 대응에 대한 질문인데요. 뭐냐면
이쪽에서 그래도 제명도 어떤 분은 하고 이 속도 면에선 결코 야당보다 느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덕흠 의원에 대한 어떤 야당의 반응을 보면 그리 신속하다거나 뭐 추상 같다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 이상직 의원에 대한 언론 보도 그리고 신속한 문제 제기가 되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조치가 있었던 기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리고 늦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언론을 예. 통해서 박덕흠 의원에 관련된 이슈들이 촉발되기 시작했던 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야당의 문제 제기, 여당의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자회견이 월요일에 있었고 우리 당의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목요일 바로 내일 있게 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신속하게 논의가 될 그러면 겁니다. 이 문제는 며칠만 지켜보면 이런 측면에서 예. 단 며칠이 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 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지 않았다고 예. 얘기하게 되는 것은 저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그 결과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하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당에 대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저는 민주당이 제기하기 전에 국민들께서 제기하실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 며칠 하여튼 지켜보고 언론도 네. 뭐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뭐 대략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요. 양쪽 다.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이번엔 좀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그 경제 3법. 지금 비대위원장께서는 분명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야당의 생각은 좀 이렇게 좀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들이 다 취합되진 않는 상황을 봅니다. 일단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 법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 상황이고, 그럼 이제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개인 판단을 통해 충분한 수고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당이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이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을 긋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 가지 혼란이 촉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2012년도 박근혜 정부 출범하는 비대위에 참여했고 그 당시 대통령 공약으로서도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2012년도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공약들이 있고 상법 개정, 공정거래에 관련된 개정 등에 대한 여러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당선 이후에 지키지 못했고 그 이후로 많은 신뢰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하나 더.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 이제 당이 어떤 일사불란하게 그쪽 이슈면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다른 목소리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다양한 건 맞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별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민주적인 정당에서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온당치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방향성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방향성 자체가 지금 글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다시 틀지를 모를 정도로 어떤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별적인 의원들의 일부 목소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의 방향성에까지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도 약간 다르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비공개 회의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관련된 내용들을 꽤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국은 정책적으로 최종 보완하게 되는 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관련된 법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고요. 원내대표 약간 다른 입장은 그러니까 보시기에 이거는 뭐 그냥 당 내에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보시기에 원내대표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저 비대위원장하고? 100%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생각들은 우리 당의 104명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꼭 같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헌법 개정부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을 만들고 또 더불어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했던 일관된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생각과 그리고 당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일부의 작은 의견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얼마 전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을 개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여기에도 경제 민주화 그리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큰 방향성에 우리 당 의원뿐 아니라 전국위원회 구성원의 92%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총론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론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고 박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하신 어떤 그 대체적인 건 분명히 뭐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근데 자꾸 강론 총론이라 그러는데 제가 여쭤보는 질문의 어떤 초점은
그 총론이나 굵은 줄기에서 부딪혀가지고 이게 막 틀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냐면 영남의 어떤 중진 의원들은 전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원내대표조차도 약간 다른 색. 그래서 이게 강론적 문제가 아니고 어떤 총론이나 방향에 대한 어떤 부딪힘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보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의 얘기들이 훨씬 더 강하게 비춰지다 보니까 예. 이런 측면들의 무게가 실린다라고 보는데 우리 당의 104명 국회의원들 개별적인 생각과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같이 놓고서는 고민해 보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우려들은 기우에 가까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고 법안 처리에 대한 과정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당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채 2년, 1년 반밖에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 처리를 기점으로 우리 당이 정강정책으로 국민께 약속했던 지점들과 이를 이제 아주 조만간 국민들께 새롭게 약속을 건네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연장성산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그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가시는지 정말 그 당에도 관심사고 여당으로서도 관심사고 국민으로서도 관심사니까요. 자, 여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대표가 글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글로 가는 겁니까? 쉽게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사실 여야 협치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좀 화두였고, 그리고 이제 정강정책특위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좀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과정도 그 새로운 변화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동시에 이낙연 대표님과 김종인 위원장께서 만나서 서로 긍정적인 의사가 있다는 바를 확인하신 것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여야의 이념을 떠나서 혹은 이익과 불이익을 떠나서 참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함께 일해볼 수 있는 좋은 주제이고 좋은 정책이다라는 점에 동의를 하고요. 동시에 이 경제 민주화가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대의적인 동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것처럼 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그 강력한 의지와는 별개로 당내에서 좀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이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 동의가 모아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큰 목적 하에서 함께 이야기를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저는 부디 이 새로운 이제 정당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이 말뿐인 변화가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 다른 지난 얘기는 여당 관련 질문을 좀 통신비 지급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는 건 이제 당의 측면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통신비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젊은 정치인으로서? 일단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통신비 정책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 혹은 이제 국민의 삶에 좀 직접적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 계층이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선별을 하는 바람에 지금 벌써부터 여러 가지 어떤 반발이 나오는 건 아시죠? 네,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여야가 이제 추경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어느 한쪽의 의견을 계속 관철시켰다면, 만약에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보편 지급 일정 계층 이상의 완전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관철시켰더라면 사실 저희가 돌봄 개상을 확대한다던가 이런 부차적인 긍정적인 효과까지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저희 당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고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좀 완충하고 보완하는 부분,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좀 효과를 맞춰서 좀 양보를 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양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합의를 했으니까 괜찮은데 혹은 비판하는 분들은 민주당이 어떤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2만 원 건을 가지고 오래 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비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념의 보편이란 어떤 개념에 꽂혀가지고
아, 네. 그런, 예. 그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좀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예.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당 안에서 이것은 보편이나 선별이냐의 기준을 떠나서 이 정책의 취지와 이 정책이 다가가야 하는 계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중점을 맞추고 고민을 했던 것이죠.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야당 측에서 합리적으로 뭐 의견 제기를 하셨고,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원칙 있는 협상이라는 기조하에 서로가 양보할 부분 양보하고 받을 부분은 받자. 이런 의미에서 여야의 어떻게 보면 진보냐 보수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보고 하나의 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통신비 지급 문제는 야당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당 내에서도 여러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언급을 했고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빚내서 4차 추경을 하게 되는데 이 통신비 지급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합의 과정에서 여야가 조속하게 합의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도록 추경에 합의한 부분들은 높게 평가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빚을 내서 결국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재원을 굉장히 아껴 써야 되는 시점에서의 통신비 지급을 편성하게 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까 합의하신 거 싶습니다. 아닌가요? 합의를 한 상황이죠.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표현합니다만은 결국은 야당 입장에선 여당이 편성된 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총론으로 봤을 때는 보다 더 신속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여기에 대한 심의 의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을 갖고 계신 국민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뭐 통신부 이미 결론 난 거니까 네. 이게 뭐 네, 네. 드라이브인 스루 집회. 네. 일단 당 입장보다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인의 우리가 자유입니까? 아니면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까? 정부와 최근에- 입장하고 좀 갈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예. 최근에 드라이빙 수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드라이빙 차를 바탕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집회 현장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현장에 나가기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이렇게 소수로 이용해갖고 집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집회 시위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일부 존중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건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민족의 대명절에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조금씩 제약하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을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8월 15일에 집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촉발된 상황에서 드라이브 스루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촉발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코로나를 이겨내는 데에 온당치 않은 측면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어떤 당의 컨센서스에 가깝습니까? 드라이빙 스루가 나오기 전에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개천절 집회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상대책위원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했고 그 뒤로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분명하게 당의 대표로서 메시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지도부의 입장으로서 개천절 집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근데 피력했고요. 드라이브 스루에 관련해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역시 제가 드라이빙 여쭤본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도 봤는데 예. 내용을 보게 되니까 방역이나 교통에 해를 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갑니다. 그럼 그들 권리란 말도 있고요. 그들의 권리라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드라이빙 수루를 검색하게 되면 사방 도처에서 집회를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집회에 대한 권리를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하게 되는 집회 권리를 얘기한 것 같고요. 다만 개천절 같은 경우에 8월 15일에 있었던 집회처럼 다중이 차량을 이용해서 모이게 된다면 이건 교통의 방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쉬운데 그러면 그냥 개천절 날은 여러 가지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는 불만과 비판은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니까 개천절 날은 제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는 없는 거예요 공당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비상대책위원도 얘기했고 비상대책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드라이빙 스루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원내대표에게 물으니 원내대표의 발언 속에서 그와 같은 보편적인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하나의 발언들을 가지고 우리 당의 전체 모습처럼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생각하고요. 이미 분명한 메시지를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이 얘기가 주제로 나온 이유는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예. 발언 때문이겠죠. 저는 그 발언을 제 보면서 질문의 조금 취지는 그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다르게 것 같아서. 해석될 수 예.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다르게 해석되기에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왜곡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이제 개천절 집회에는 나오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 예. 부분인데 그것을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한 발 빼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신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 차원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으로 개천절 집회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 뭐 혹은 방역을 조금 더 우리가 다 함께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 지지층이신 분들께서 이런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시고 집회의 권리를 강하게 혹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하시려는 이 거대한 움직임을 보시면서 이것을 사실 관망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방관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맡겨야 할 지금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그때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광화문 불법 집회가 있었을 때에도 그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사실은 한 차례밖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밖에 내시지 않았고요. 예. 사실은 그 외에는 뭐 부디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라던가 집회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직접적인 사인은 주지 못하신 거죠. 대답 다시 듣고 네, 말씀하시죠.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예. 8월 15일 집회가 있기 전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취했던 정책은 그 다음에 있게 되는 8월 15일이 지나고 나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일이었죠. 외식 쿠폰을 뿌리고 소비 쿠폰을 뿌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정부가 얘기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게 우리가 8월 15일 전후로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분명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8월 15일 있기 하루 전. 예. 그때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숫자가 세 자릿수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아침에 있었던 언론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아니냐라고 문제가 막 촉발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정부도 그동안 얘기했던 외식 쿠폰 등에 대한 얘기들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상황에 대한 국면들이 전환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8월 15일 집회가 있기 전까지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대응들로 이야기를 충분하게 드렸지만 여전히 그 정도의 상황으로 촉발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책임이 우리 당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하고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나서서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 하나만을 끌어서 우리 당이 직접적으로 집회를 주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당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집회를 뭔가 당과 연관돼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발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께서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 방역에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바로 답변하시죠. 참 말씀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서두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신 것을 보면 결국에 광화문 불법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책임이 없지 않다. 혹은 그 방역 확진자 수가 그렇게 급증한 것에 대해서 광화문 불법 집회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조금 들렸는데요. 물론 제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광화문 불법 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여전히 그때의 여파가 남아 있는 부분이죠. 제가 발언을 분명하게 조금 짚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조금 더 발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도 그 광화문 불법 집회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당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억울하시다면 이번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한 스탠스를 취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여당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한 발 빼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럼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가 확산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책임 회피를 문제가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 있는 우려 속에서도 외식 쿠폰, 소비 쿠폰 등을 뿌려가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건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현상들을 짚고서는 얘기를 할 때만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누군가의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으로 몰아간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듭 토론되는 관점에서 여당은 야당에 대한 공격, 야당은 여당에 대한 공격으로 토론을 이어가게 되면 끝이 없는 그 지적은 방식으로 어떻게 도드릴 보세요? 거 그 된다고 부분 생각합니다. 대답을 어느 정도 하신 거 아닌가요? 어떤 거 있다 더 아니 뭐 토론의 방식에 대해서는 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은 그 당시 불법 집회가 있을 거라는 여러 번의 예고가 있었고 예. 사실 그 지지 기반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그 당시 이제 야당에서 강력하게 이제 나가지 말아 달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분명하게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 정확했던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네. 왔다 갔다 하시는데 두 분이 다 어떤 부분까지는 다 들으신 것 같고 아까 약간 대답이 제가 네. 듣고 싶은 거는 물어보셨던 것 중에 그럼 요번에라도 좀 저번에 그런 어떤 책임론에서 이렇게 좀 곤란이나 고통을 겪었다면은 만약에 이번에라도 좀 어떤 일치된 목소리로 이번엔 좀 제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좀 단호한 목소리를 못 내시냐 뭐 이런 질문 같은데 단호한 목소리가 제주도에 있는 원희룡 지사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아니 당 차원에서 우리 당 차원에서 예. 비대위원이 얘기했고 비대위원장이 얘기했고 예. 제주도에 있는 원희룡 지사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얘기 좀 네, 들어보십시오. 네, 네. 울산의 중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이 얘기했고 우리 당의 비대위와 약간은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 장제원 의원까지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게 이제 네. 그 질문이 나온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그 자리가 가지는 어떤 상징성, 그분이 당 비대위원장과 어떤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구나 하는 어떤 느낌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당내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질문일 겁니다 아마. 네. 그분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발언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의 발언을 제가 보기에도 예. 이 집회에 대해서 참석해야 된다라고 독려하게 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기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법이 허용하고 교통 방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서두의 메시지가 예. 분명한 것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교통과 방역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개천절 집회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 두 마디 이 말에 대한 내용들을 잡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끝없이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끝없는 정치적 논쟁이 부적절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하고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그 자리가 사실 굉장히 막중한 자리이고요. 이 원내대표가 내는 메시지는 결코 개인의 메시지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 네. 이 점은 모두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대위 차원에서 비대위원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혹은 비대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원내대표께서도 분명 이런 당의 어떤 흐름에 그리고 메시지에 진정으로 공감하시고 이 부분을 독려하시고자 한다면 조금의 여지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 예. 도리라고 보는 두 분 것입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혹시 예. 네. 정치적으로 저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이 정치인의 메시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과거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의 대표를 맡았던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서울에 대한 천박한 도시 발언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의 발언을 이해찬 대표가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수준 속에서 나왔던 발언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보고 그것과 당의 입장은 조금 분명하게 확인을 해가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펴더라도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